네, 언론에도 논조가 있고 성향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전혀 사실이 아닌 뉴스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른바 가짜 뉴스인데요. 최근 SNS나 인터넷 동영상 채널을 통해서 가짜 뉴스가 무분별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가짜 뉴스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떤 식으로 확산되는지 심층 취재한 기사가 있어서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한겨레 신문 박준용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고정 패널 양지열 변호사님도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오늘 연속 보도를 했어요. 한겨레 신문이요. 저는 기사를 읽었습니다만 충격적이었습니다. 먼저 이 최근에 문제가 됐던 가짜 뉴스들 어떤 게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예, 저희가 먼저 취재한 내용 중에 다수는 난민, 성소수자 혐오 관련 가짜 뉴스들이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최근에 그 제주도에 난민들이 입국을 해서 예멘 난민들이요. 예, 네.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 가짜 뉴스가 퍼졌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그 스웨덴 성폭력 사건의 92%가 이슬람 난민들이 저지른 것이다. 이런 내용이 아니었군요. 예, 그게 스웨덴 당국에서도 전혀 근거가 없다고 확인을 해준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또 최근에 많이 퍼진 게 아까도 보셨듯이 그 유튜브에서 퍼지는 극우 유튜브 채널에서 노회찬 의원이 사망 과정에서 타살서를 제기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죠. 네. 이 구체적으로 가짜 뉴스가 대량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곳을 찾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찾은 겁니까? 이게 보니까 우파 성향의 기독교 단체라고 돼 있던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뉴스를 만들고 있는 겁니까? 예, 저희가 가짜 뉴스 진원지로 추적을 해서 취재한 곳은 A 운동이라는 극우 개신교 선교 단체입니다. 네, 지금 이걸 익명으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분들이 기사에는 이제 표시가 되어 실명으로 있는데 되어 있습니다. 소송에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인가요? 아, 소송은 아닌데요. 어쨌든 굉장히 그분들이 반응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비 교수라는 분이 이 단체를 설립을 했어요. 근데 태극기 집회 때 이 단체가 이스라엘 길을 들고 나와서 좀 화제가 됐던 단체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이분들이 한민족이 선택받은 민족이고 이스라엘 부족 후회라는 교리를 언급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비약 교수님 지시로 북한 안보위기 강조, 그다음 성소수자 난민 혐오 이런 뉴스들을 하느님이 뜻이라고 여기고 인터넷상에서 조직적으로 유포를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기독교발 혐오 뉴스를 가장 왕성히 전파하는 25명을 찾아봤는데요. 그중에 21명이 이 A 운동이라는 단체 관련자, 21명. 관련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의 심각성이 굉장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 포털에서 가짜뉴스 공장을 검색하시면 한겨레 기사에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 거기서 장문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그 기사들을 긁어서 조합을 해서 왜곡을 하는 겁니까? 예, 그 두 가지 케이스가 다 있습니다. 직접 생산을 해서 비 교수님께서 이제 내려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그 인터넷 해외에도 뭐 일베 같은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이트들을 긁어서 외국 갖다 붙여서 이제 전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 변호사님도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가짜 뉴스가 나돌고 있다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고, 뭐 저도 뭐 이렇게 받아보기도 하고 위험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실제 우리가 어떤 피해를 입는지 이걸 체감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가짜뉴스 심각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게 공통적인 어떤 헌법상의 이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시장에 풀어놨을 경우에 좋지 않은 것들은 걸러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보장을 해준다인데 문제는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이른바 우물에 독약을 푸는 것처럼 이 사회에 나오는 순간 해악을 끼친다라는 그런 정도의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이 전파 가능성이 아주 쉬운 상태로 그리고 이 소화하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얘기냐면 저는 꼭 마치 다단계 사기 같은 현장에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자꾸 반복해서 듣다 보면 속아 넘어가거든요. 그러게요. 이게 가짜 뉴스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쉽게 접하고 있고 자꾸만 보고 뭔가 재밌는 얘기네 싶어서 들여다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어떤 신념책에 빠질 수도 있다. 가짜 뉴스가 더 자극적이고 재밌어요. 그렇습니다. 그럴듯하게 또 잘 만들어내요. 요즘에 매체의 특성이. 그게 아주 사회에 심각한 정말 그 심각한 문제로 좀 대두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박 기자, 이게 한겨레 기사 보면 퍼지는 통로가 딱 보이더라고요. 이게 하나의 가짜 뉴스가 어떻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커지는지
유통 경로 분석을 하셨죠? 예, 저희가 취재팀에서 했는데요. 네. 어제 오늘 유튜브를 중심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정치적 편견이나 소수자 혐오를 조장하는 이제 가짜 뉴스 공장인 이제 싱크탱크인 그 유튜브들이 있는데 그 극우 유튜브들이죠. 그런 유튜브에서 한 유튜브에서 가짜 뉴스 그들만의 특종을 터뜨립니다. 특종을 터뜨리면 그거를 다른 극우 이제 채널들에서 받아서 다시 확대 재생산하는 가짜 그런 뉴스도 구조입니다. 특종이 있군요. 예, 그 특종이 있습니다. 특종이 있고 그 특종을 또 반박하기도 하고 네. 서로 막 어쨌든 교류를 하면서 성장을 해 나가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특별히 이게 그 가짜 뉴스가 잘 퍼져 나가는 이런 그 계기나 뭐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은 지금 유튜브 이용자 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네. 그 이제 극우 가짜 뉴스 스피커로 기능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유튜브를 전달 창구로 선택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수익도 창출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유튜브의 알고리즘 기능도 사실 가짜 뉴스가 특별히 잘 퍼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성이 또 있군요. 예, 가령 뭐 저희가 태블릿 PC 조작설 이런 네. 영상을 만약에 보게 되면 그 영상의 추천 영상, 관련 영상이 밑에 또 영상이 추천 영상이 뜨죠. 근데 그 뜬 거를 보면 어떤 거냐면 그 노회찬 의원님 타살설 이런 가짜 게 뉴스가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런 식으로 계속 유튜브를 배회하는 것이죠. 근데 뭐 우파 단체가 그 만드는 채널이라고 해서 뭐 다 가짜 뉴스를 만드는 건 아닐 테고 자기 주장을 담은 그렇습니다. 뉴스들도 있을 텐데 얼핏 생각하기에는 이 가짜 뉴스를 많이 보고 또 전파하는 사람들이 노년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다들 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20대가 가짜 뉴스를 많이 소비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 이렇게 파악됐더라고요. 예, 언론재단에서 조사한 이제 결과에 따르면 20대 중에 약 40%가 유튜브를 통해서 가짜 뉴스를 전달받은 경험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20대가 이 플랫폼에 가장 익숙한 거는 맞는데요. 이 최근 그 청년층을 겨냥한 그 가짜 뉴스 극우 채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채널들은 뭐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좀 음모론을 서로 이제 주목 경쟁을 통해서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카더라식 재미를 추구하면서 이제 청년들을 좀 흡수하고 끌어들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가 모바일이나 인터넷 환경에도 좀 익숙하고 그리고 뭐 말씀하셨듯이 자극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호기심도 많은 그런 세대라서 20대가 많이 소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자, 예전에는 이게 유언비어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보통은 전쟁이 벌어지거나 사회가 불안하면 퍼지는 게 유언비어인데, 자, 박 기자, 이게 요즘 가짜 뉴스가 이렇게 퍼지는 이유도 취재가 됐나요? 이게 요즘 우리 사회가 불안한 겁니까? 예. 그 가짜 뉴스가 아까도 말씀 주셨듯이 굉장히 교묘하게 편집을 잘 해놔서 퍼뜨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A 단체에서 퍼뜨리는 이런 가짜 뉴스들을 봐도 취재 과정에서 들었을 때 가짜 뉴스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게 반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해외 사이트 그다음에 뭐 어떤 논문 이런 거를 인용하면서 뭐 이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사실 근데 그 자료 원 소스 자체도 사실상 근거가 없거나 아예 왜곡된 건데 그거를 가져와서 붙이니까 그럴듯한 거죠. 양 변호사님, 이게 예전에 보면은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유언비어로 매도하는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뭐 총리가 나서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 처벌을 하겠다라고 뭐 얘기도 하고, 이 바로 얼마 전까지 있었던 일인데 말이죠. 국민과 언론의 합리적인 의혹 제기 그리고 가짜 뉴스, 그 경계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쉽지 않겠죠.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 의혹 제기가 최근에는 반드시 필요한 어떤 상황이 됐어요. 누군가 언론이 됐건 아니면 지금 유튜브 같은 데서 나올 때 그거를 보면서 과연 이게 정말일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읽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짜 뉴스에 속아서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자기 신념마저도 엉뚱하게 물들 수 있다라는 건데 오늘 오전에 이제 싱가포르에서 우리나라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싱가포르 연구단체에서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잘 구별할 수 있는지를 한번 실험을 했답니다. 한 700여 명을 상태로 싱가포르 국민들 그리고 외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뭐 80% 가까운 사람들이 나는 구별할 수 있다. 내가 자신을 했는데 자신을 한 실험하기 거죠. 전에 내가 학력이 얼마나 높은데 혹은 내가 인문학이 얼마나 잘 아는데라고 실험을 했는데 실험 결과로는 90% 이상이 가짜 뉴스에 속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가 생각해 보면 뉴스라는 말 자체가 새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를 지금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체의 어떤 신뢰성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박 기자는 취재하면서 어땠습니까? 이게
기사에서 언급된 가짜뉴스의 유통 채널을 보면 기성언론 기자 출신, 그렇죠. 의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 이런 네.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신데 그렇습니다. 가짜뉴스 구분하는 게 그래서 더 일반 시민들은 더 어렵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저희도 어디까지를 사실 취재하면서 가짜 뉴스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게요. 일단 학계에서 막 정립된 명확한 정의는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이고요. 이제 그래도 학계에서 공통적으로 의견을 주시는 게 상업적이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정보를 보도물의 형태로 전달하는 것, 이게 가짜 뉴스로 공통적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취재에 나섰고, 사실 기성언론의 보도물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은 가짜뉴스로 규정될 수 있다라는 관점도 가지고 취재에 임했습니다. 양 변호사님, 이게 뭐 많은 사람들이 관여한 결과물이 이런 가짜뉴스 만들어지는 건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처벌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근데 이게 과거에는 이른바 허위 사실을, 이른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 자체로 처벌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너무 과도하게 억누른다고 해서 헌법적 표에서 유형 결정이 나왔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 법인의 뭐 신용을 훼손한다거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한 처벌이 어렵고 또 지금 말씀하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회사도 아니잖아요. 관리 감독도 쉽지가 않습니다. 또 명백하게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미디어와 관련된 각종 제한도 안 받거든요. 유튜브 채널은 언론이 아니다. 언론이 아니니까 지금 법은. 광범위한 언론이지만 우리가 이제 국가가 관여하는 그런 언론은 아니거든요. 법 테두리 안에 들어있는 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사회적 논의가 지금 시급한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이야 특정한 의도가 있겠습니다만 결국 피해를 보는 거는 그 가짜 뉴스를 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반 시민들일 겁니다. 스마트 시대, 많은 뉴스가 난무하고 있는데요. 가려보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시리즈가 끝나지 않았는데 남은 기사도 기대가 됩니다. 한겨레신문 박준영 기자였습니다. 네,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